당신이 지금 금고에 넣어둔 돈이나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반토막이 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단순히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서 울리고 있는 경고음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섬뜩합니다. 우리가 환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28조 원이라는 거대한 빚잔치가 끝난 뒤에 남겨진 청구서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공포의 숫자가 왜 다시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는지, 그리고 코스피 5,000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구두 닦기 소년의 비극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섬뜩한 경제학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진짜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게 될 거예요.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나 뉴스의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15년차 전략가의 시선으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위기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기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내용이 아주 깁니다. 하지만 단 1분도 놓치지 마세요. 2분마다 여러분이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질 거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늘어나는 경제 지식, 섬뜩한 경제학. 요즘 환율이 조금 내려갔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이제 좀 살만해졌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전형적인 착시 현상이에요. 멀리서 보면 잔잔해 보이는 바다도 가까이 가서 보면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건 대외적인 변수 때문이지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좋아져서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틈을 타서 개인들은 무서운 속도로 달러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지금의 원화 가치가 풍전등화와 같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환율 1,400원 선이 뚫리고 1,500원을 향해 달려갈 때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좋아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달러 사재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외화 예금 잔액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환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때다 싶어 달러를 사려는 대기 수요가 줄을 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공포에 기반한 방어 기제라고 봐야 합니다.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안전한 달러로 도망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섬뜩한 지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개인들이 달러를 사 모으고 패닉 바잉을 하면 환율은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 원화는 넘쳐나고 달러는 귀해지니까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방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전 국민적인 패닉과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이거든요.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환전할 때 돈이 더 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 가치가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헐값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3,000을 넘어 5,000까지 간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뒤편에서는 신용융자 잔고가 무려 28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8조 원이라는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이건 개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돈으로 파티를 벌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이 터지기 직전 월스트리트의 모든 사람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구두 닦기 소년까지 주식 정보를 주겠다고 나섰던 그 유명한 일화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때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누구나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28조 원의 빚은 결국 누군가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만약 주가가 조금이라도 출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는 담보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반대 매매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식이 팔려나가고 주가는 더 폭락하고, 그러면 또 다른 반대 매매가 터지는 지옥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환율 고공행진의 진짜 주범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많은 분이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나 중동의 전쟁 같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일 뿐이죠. 진짜 문제는 우리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이미 투자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아니,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을 우리 돈 원화로 사는데 왜 환율이 오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가 국내 증권사 계좌로 나스닥 100이나 S&P 500을 추종하는 국내 ETF를 사면요, 그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은 그만큼의 기초 자산을 실제로 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 자산이 어디에 있나요? 맞습니다. 미국에 있죠. 결국 자산 운용사들은 여러분이 입금한 원화를 들고 시장에서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을 사러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달러 수요가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늘었지만 절세 혜택이나 편의성 때문에 국내 상장 해외 ETF 시장이 수십조 원 규모로 커졌거든요. 개인이 한 명 한 명 달러를 사는 것보다 기관들이 수천억 원, 수조 원씩 달러를 긁어 모으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파괴적입니다. 정부가 지목하는 경상수지 흑자니, 외환 보유고니 하는 지표들이 좋아 보여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달러가 계속 밖으로 새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투자 선택의 결과죠. 하지만 그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는 거대한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환율이 오르면 해외 자산의 가치가 원화로 환산했을 때 더 커 보입니다. 환 차이까지 생기니까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 많이 해외 ETF를 삽니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또 늘어나고 환율은 더 오릅니다. 전형적인 자기 강화적 루프에 빠진 거죠. 이 굴레가 깨지는 순간은 단 하나뿐입니다. 해외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발작을 일으킬 때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증시로 돌려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28조 원의 신용융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용융자가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내 돈 100만 원에 증권사 돈 100만 원 보태서 2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레버리지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28조 원이라는 숫자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거대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신용융자를 써서 투자하는 분들의 심리는 매우 취약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하지만 주가가 딱 10%만 빠져도 상황은 돌변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야속하게 문자를 보냅니다. 담보 비율이 부족하니 돈을 더 넣으라고요. 이게 바로 공포의 마진콜입니다. 당장 돈을 구할 길 없는 개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증권사가 다음날 아침장이 열리자마자 시장가로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량이 시장을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리는지 아시나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반대매매가 나오고 그 반대매매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는 폭포수 효과가 나타납니다. 28조 원이라는 매물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그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은 오히려 더 밑에서 여러분의 피 같은 주식을 헐값에 받아먹기 위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코스피 5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더 갈 수 있다 고만 하죠. 하지만 유동성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 체력은 예전만 못합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성은 모래성보다 약합니다. 파도가 한 번만 쳐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혹시 나는 신용을 안 썼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 전체가 반대매매의 늪에 빠져 하한가 파티가 벌어지면 멀쩡한 종목들도 같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내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30%, 50% 증발하는 걸 지켜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섬뜩한 진실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죠. 경제에서도 이 말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일까요? 아니면 이미 예정된 파국이었을까요?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1990년 전후의 일본,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을
동시에 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근거 없는 낙관론과 통제 불능의 부채였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요. 주식과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가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아파트 값은 조금만 조정받아도 다시 오를 거라는 믿음이 견고하고 주식시장에는 28조 원의 빚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의 거품이 터지기 직전 당시 일본은행은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환율을 방어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는 어땠나요?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그때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까지 임계점에 도달했거든요. 여러분은 좀비 기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들이죠. 우리나라 상장사 3곳 중 한 곳이 이런 상태입니다. 금리가 지금처럼 높게 유지되면 이 기업들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고용이 흔들리고 고용이 흔들리면 가계소득이 줄어듭니다. 가계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그림자입니다. 당시 미국을 무너뜨린 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부실 대출이었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출 채권을 복잡한 상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치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대출이나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구조를 보면 그때의 부실과 닮아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금융 상품들이 사실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만 터져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주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부도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경제의 거대한 물줄기를 정부가 완전히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눌러놓은 압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을 보세요. 가장 먼저 마르는 건 유동성입니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뜻이죠. 시장의 달러가 귀해지면서 환율은 요동치고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입니다. 돈이 급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팔까요? 맞습니다. 팔기 쉬운 것부터 팝니다. 주식이나 금 같은 자산이죠. 그래서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자산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전 자산이라고 믿었던 것들조차 현금화 압박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고액 자산가들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것에 집중하죠. 위험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실물 현금이나 단기 채권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28조 원의 빚을 내서 주식을 살 때 진짜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이 직시해야 할 가장 섬뜩한 진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단순히 무서워하며 떨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혼란 속에서 내 가족을 지킬 방패를 찾아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가 지금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빚으로 가득 찬 주머니를 가진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재앙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개별적으로는 위협적이지 않은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을 만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라는 3중고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라는 폭탄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외적인 공급망 위기와 전쟁의 공포까지 더해졌죠. 말 그대로 완벽한 폭풍의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이 폭풍이 불어닥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경제 위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위기는 항상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한 고리는 바로 탐욕에 눈이 멀어 내 능력을 넘어선 빚을 진 사람들의 계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유튜브의 화려한 전망이나 증권사의 장밋빛 리포트가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진 차가운 숫자들을 믿어야 합니다. 환율이 왜 요동치는지, 왜 빚잔치가 끝나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주식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모니터만 보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미리 짜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실 건가요? 이제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내 자산의 체력을 점검하는 거예요. 28조 원의 빚잔치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에도 혹시 남의 돈이 섞여 있지는 않나요? 지금은 수익률을 1%더 올리는 것보다 내 돈의 안전성을 100%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한 시기입니다. 빚을 내서
달러에서 투자하고 있다면 그 비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락장에서 빚은 여러분의 발목에 묶인 무거운 모래주머니와 같습니다. 평소라면 헤엄쳐 나올 수 있는 깊이에서도 그 모래주머니 때문에 결국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현금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많은 분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평상시에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의 직전이나 초기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현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건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옵션권이 됩니다. 제가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그 보석 같은 자산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원화로만 된 자산을 들고 있는 건 위험해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 ETF의 역설처럼 우리나라는 대외 변수에 아주 취약합니다. 달러나 금 같은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달러는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찾는 안전 대피소예요. 환율이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본격화되면 1,500원, 1,6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지금의 형국입니다.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화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무엇일까요?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다가 자멸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싸졌다고 생각해서 빚을 더 내서 사고 또 떨어지니까 또 사는 거죠. 그러다 결국 반대 매매를 당하고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기억하세요. 바닥 아래에는 지하실이 있고 그 지하실 아래에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진짜 바닥은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희망을 말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도대체 왜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현상 너머에는 우리가 평소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대한 돈의 흐름이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스와프 시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야말로 우리나라 환율의 운명을 결정짓는 진짜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달러를 환전하는 건 아주 작은 물결에 불과해요. 진짜 거대한 파도는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빌려오고 갚는 이 스와프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장에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달러를 구하려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말라붙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섬뜩한 신호냐고요?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정부는 큰 소리치지만 정작 시장에서 당장 쓸 수 있는 가용 달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금고에 금괴는 가득한데 당장 내일 낼 이자 현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부자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기관들의 움직임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익률의 원천이 어디일까요? 대부분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사기 위해 매년 수조 원, 수십조 원의 달러를 시장에서 긁어모읍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이 거대한 자금이 밖으로 나갈 때마다 원화 가치는 뚝뚝 떨어집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돈이 국가의 현재 통화 가치를 위협하는 이 지독한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주식시장의 빚 28조 원에 대해 조금 더 잔인한 현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 씨라는 가상의 투자자가 신용으로 1억 원을 투자했다고 칩시다. 주가가 10% 하락하면 김 씨의 원금 5천만 원 중 1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마진콜이 발생하고 증권사는 김 씨의 주식을 강제로 던져버립니다. 이런 김 씨가 수십만 명이라면 장이 열리자마자 수조 원의 매물이 쏟아지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 시장의 하락을 부채질하고 그 이득은 자금력이 좋은 자들이 가져가는 잔인한 게임인 거죠. 많은 사람이 환율 1,500원이 되면 수출 기업들이 대박이 나서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비용도 그만큼 오릅니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고환율이 즉각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전기료, 가스비,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재고가 쌓입니다. 결국 고환율은 수출의 호재가 아니라 전 국민의 실질 소득을 깎아먹는 가혹한 세금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사활을 거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조차 비웃는 투기 자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약해졌다는 점을요. 그들은 환율이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부정적인 리포트를 쏟아내 공포를 조장하고 그 패닉셀링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야를 글로벌 공급망으로 넓혀봅시다. 우리 경제를 집어삼키려는 파도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가 잘 팔려야 달러가 들어오고 환율이 안정되는데 지금 미국은 자국 내 공장을 지으라 압박하고 중국은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신세죠. 만약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예전만큼 달러를 벌어오지 못한다면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가계 월급 삭감 상황과 같습니다. 환율 1,500원 폭주의 구조적 결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며 전 세계 달러를 빨아들이는 건 결국 전 세계 부를 미국으로 집중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전할까요? 환율이 높을 때 미국 주식을 사는 건 상투를 잡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고 둘 다 빠지면 양쪽에서 두들겨 맞습니다. 국내 유동성 위기가 터지면 기관들이 해외 자산을 팔아치우며 환율을 더 자극할 겁니다. 결국 어디에도 완벽한 도피처는 없습니다. 오직 철저한 전략만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지금 당장 자산의 현금화 비중을 확인하고 환율 1,500원 시대에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주가 폭락 시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을 체력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의 환율 하락은 착시일 뿐이며 수면 아래에서는 개인들의 패닉 바잉과 자금 유출로 인한 거대한 폭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28조 원의 신용 융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며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당신이 번 돈이 하룻밤 사이 종이 조각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공포를 직시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28조 빚잔치의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옵니다. 그 청구서를 받고 파산하는 사람이 될지 무너진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승자가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내용이 길었지만 이 시간 투자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섬뜩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뜩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